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보세 화물 관리 제도 첫 번째 시간이죠. 보세 화물 관리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 했었던 보세 구역에 대한 관리,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품들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이제 보세 화물이라는 건 그 보세 화물은 다 보세 구역에만 보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보세 구역 안에 들어있는 그 물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관리 방안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범위 부분들은 보세구역 관리보다는 조금 이제 적고요. 그리고 좀 이제 보는 내용들이 1과목에서 했었던 이제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보세 구역에서 보세 운송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언급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중복돼서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포괄적인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다른 1, 2과목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절차와 더불어서 조금 더 상세한 관리 내역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이 3과목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3과목 자체는 애초에 이제 과목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보겠다라고 대놓고 작정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관리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좀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보세 화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보세 화물 관리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세 화물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그 입항 단계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거, 그리고 보세구역에서 보관되던 물품이 국내에서 보세 운송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내국 물품이 수출 신고가 수리돼서 다시 이제 출고가 되는 그러한 형태들, 말 그대로 그 물품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 각각의 흐름 속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관세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보세 화물의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등장하는 건 용어의 정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용어의 정의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꼭 앞단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관세법이라든지 또는 각각의 고시에서는 그 법령에서 사용해놓은 용어 부분들을 상단에 1조나 2조 정도의 법령 2조 정도의 이제 정의를 해놔요.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험에서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보세화물 관리제도 안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여기서 처음 이제 등장하는 개념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자, 첫 번째 BL 제시 인도 물품이라는 건 우리 BL이 뭐예요? BL 운송장을 의미하죠. 자, 운송장을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는다. 자, 요 얘기는 요 운송장을 제출하고 이 물건 주인이 접니다. 제가 가져갈 겁니다. 라고 하면 확인받고 공무원이 물건을 내주는 그러한 형태의 것들을 BL 제시 인도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화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화물 소지하고 뭐 선사에 이제 비용 다 지불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건이 창고에 보관돼서 내가 출고를 하는 것,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 제시 인도 물품은 중간에 화물관리 세관 공무원이 껴요. 네, 이 BL이라는 부분들을 이 공무원에게 제시를 하고 나면은 공무원이 이건 얘 거가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거기에 이제 확인증을 써서 다시 돌려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물품과 함께 서류를 인도받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데, 요 사람이 이제 껴있다는 건 매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껴있다는 건 좀 루틴하게 들어오는 화물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업성을 가진 물품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쩌다 한번 발생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BL을 제시하고 가져오는 그러한 개념, 또는 이제 세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물건을 내줄 만큼 뭐 크게 뭐 부피가 크거나 뭐 그러한 형태의 물품은 아니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좀 우편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대상 물품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기록 문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이제 어떤 시체 유골 이 부분들을 이제 받을 때 그때도 이 BLGC 인도 형태로 물건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외교 행랑, 그밖에 이제 면세 물품들, 유해, 언론기관의 보도 자료들, 그다음 그밖에 외교통상부 발송 자료, 그다음 기록 문서와 서류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좀 부피가 작은 느낌, 서류 같은 느낌들 있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몇 개 암기를 해주시는데, 행랑, 문서, 자료 요 정도 보시고 그다음 유해, 유골 얘네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BLGC 인도 물품도 문제 출제될 때는 BLGC 인도 물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더 뒤에 가면은 BLGC 인도 절차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좀 더 자세한 절차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면 이제 관리대상 화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관리대상이라는 건 그 화물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지정해 놓은 것을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수입 신고할 때 얘가 이제 입항을 하게 되면은 입항하고 적하 목록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올 거예요. 입출항 절차 얘기할 때. 적하 목록이라는 건 내가 이번에 들어올 물품이 어떠한 화물입니다를 세관에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 세관에서는 요거를 토대로 화물관리 번호를 생성을 해요. 네, 화물관리 번호를 생성하고, 그럼 요 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요 물품은 이제 반입을 잡고 또는 이제 보세 운송을 하고 또는 수입 신고를 하고 하는 등이 요 관리 번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BL하고 연동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관리 번호가 이제 생성이 되고 요걸 기준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자, 관리 대상이라는 건 요거 적하 목록이 제출이 됐을 때 요 시점에, 자, 이 물건은 조금 이제 요거 물품 이름 들어보니까 얘 좀 관리해야 되겠는데? 라는 대상으로 뭐 시스템을 선별을 하든 뭐 누가 수기로 선별을 하든 이걸 선별을 해서 관리 대상으로 체크를 해 놓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요 이제 얘네들은 검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세관 검사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은 말 그대로 관리를 하겠다는데 그냥 내보내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된 애들은 얘네들은 특별히 이제 지정 장치장이나 또는 세관에서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을 시켜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관리 대상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입 신고가 가능한 그러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선별한 검색기 검사 화물 그리고 즉시 검사 화물 등으로 선별이 되어 있고요. 다음 특송 물품에서는 이제 검색기 검사 화물, 다음 특급 탁송 물품, 이사 물품, 뭐 보세 판매장 판매 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국하실 때 내 캐리어 잠겨서 나온다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아직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관리 대상 화물로 지정되는 여행자 휴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이 정도 이제 보셨고요. 용어의 정의는 크게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건 개념 설명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넘어가면 이제 보세 화물의 장치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보세 화물 장치의 원칙, 이거는 우리 앞에서도 이미 많이 봤었죠. 네, 보세 구역의 장치, 우리가 이제 외국 물품, 그다음 내국 운송을 하려는 내국 물품. 얘네들은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은 보세구역에 보관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고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 뭐가 있었어요? 수출 신고 물품. 네, 수출 신고가 수리된 외국 물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 검역 물품, 압수 물품, 우편물 뭐 등등이 있었고, 그다음 요것들은 이제 대상으로서 예외가 되는 애들이었고, 그다음 여기 허가를 받아서 빠지는 물품이 하나 있었죠.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해서 보세구역의 장치가 필요한, 보세구역 안에 보관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물품들, 얘네들은 허가를 받아서 밖에 나가 보관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예외들이 쭉 있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서 학습하는 것도 이제 있지만 얘네들은 우리 앞에서 이미 봤어요. 요 정도는.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부분들은 예예요. 자, 우리가 이제 크기 무게가 과다한, 여기는 기타 등이라고 나오는데 그 등에 들어가는 조금 더 많은 대상들도 이제 보셔야 되고, 요 3과목에서는 얘가 시험에 굉장히 좀 잘 나와요. 그리고 한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두세 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만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 나올 때 같이 볼게요. 다음 보세구역 장치물품 등의 제한이라고 있는데, 제한은 우리 위험물 또는 산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리 시설들이 없는 경우에는 보관할 수 없다라는 게 제한이고요. 근데 그러한 조건, 설비들을 갖추면 다시 또 보관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제한 부분과 제한의 예외 부분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물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 세관공무원의 파견,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임시개척 및 세관의 근무시간 외의 물품 취급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세관도 이제 공무원이죠. 기계가 아니죠.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청이라는 개념이, 청은 우리 이제 그 공무원 뭐라 그러죠? 세관, 관세청이라 그러죠. 그래서 개청이라는 건 그 청이 열려있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관과 관세청의 업무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청 시간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일반 직장인과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세관 공무원 근무하는 시간 그 안에서의 행정 활동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임시계청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화물을 취급하다 보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한 라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 외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 미리 제 거 화물이 언제 좀 늦게 들어오는데 정말 긴급한 사정 때문에 이걸 제가 빨리 빼야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반입 잡고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수입 신고를 언제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수리 행위를 일과 시간 이유지만 부득이하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게 바로 임시계청이에요. 그러니까 임시계청은 말 그대로 이제 화주가 공무원을 합법적으로 야근시키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외적으로 하는 업무들은 이제 이러한 통보를 하고 통보서를 제출을 하고 업무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통보서에 제출된 시한만큼 업무가 이제 진행이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요. 대신 이제 임시계청은 수수료가 좀 나와요. 그게 이제 그분들 야근수당 뭐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근무 시간 안에, 대부분의 개청 시간 안에 운송 물품에 대한 취급과 어떤 그 밖에 행정위가 이루어진다 이고, 그 안에 보세구역 물품 취급 물품 시간은 24시간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보세구역 안에 들어가면 그 구역 관리에 의해서 24시간 업무는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세관의 신고, 승인, 허가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은 다 근무 시간 안에만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러한 근무 시간 외의 업무가 이루어질 때 물품 취급 시간 이외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통보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제출 예외 사유, 얘가 이제 시험에 좀 종종 등장하죠. 그래서 우편물을 취급하는 경우, 자, 우편물도 수입 신고해야 되는 우편물은 제외돼요. 왜냐하면 수입 신고를 처리해주는 기관이 세관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수입 신고를 처리해줘서 우편물도 수입 신고 대상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은 얼마든지 그 외 시간에 통보서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통보 시간 내에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미 한번 통보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품 처리하는 건 추가적인 통보는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보세 공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공장으로서 특허를 이미 받았고 관리 감독의 단속에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의 보세 작업들은 공장을 24시간 돌려도 뭐 괜찮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밑에 보세 전시장과 건설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특허를 받을 때 그들은 어떠한 목적성을 부여받고 보세 특허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시와 건설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역시 어떤 통보서 제출 없이 작업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수출신고 수리 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수출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출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출신고는 자동 수리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수리 개념은 업무 시간 외적으로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떨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가능하다인데, 이건 이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들만 그렇고 만약에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선별이 되면은 걔네들은 처리가 다 안 끝나요. 세관 접수까지는 들어가지만 그 이후 처리는 업무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통보를 해야만 수출 물품도 이제 검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임시개청 요청을 해놓고 진행을 해야 돼요. 다음 항구나 공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들, 이건 물품을 24시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하역 작업 자체는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하역 작업도 입항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입항 절차를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허용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서 제출의 예외 사유는 요거는 이미 이제 허락받은 작업을 하거나 또는 우편물 같이 조금 경미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제외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화물 분류 기준인데, 요거 이제 화물 분류는 장치 장소를 결정하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전반부에 보는 것 중에선. 자, 장치 장소를 결정한다라는 건 화물이 이제 입항하고 하역 절차가 다 끝나고 어딘가로 들어가서 반입, 보관을 하겠죠. 자, 요거를 할 때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은 자, 입항하고 하역한 다음에 반입될 장소를 보통 화주가 결정해요. 어떤 보세구역 운영인들이 있으면 각각의 운영하는 요율들이 다 달라요. 지정장치장 같은 경우도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하지만 보통 이제 그 지정장치장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과다한 비용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일반 보세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운영인들이 책정하는 그 금액이 보관료가 되죠. 뭐 물품이 좀 보관할 장소도 없는데 제가 좀 특수 물품 보관해 달래 하면 좀 더 비용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료 협의 부분들을 위해서 화주가 보통은 창고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 물건이 입항이 되면은 이쪽 창고의 물품을 보관해 주세요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게 보면은 가끔씩 이제 그게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보면은, 자, 요거를 BL을 크게 구분을 합니다. 마스터 BL인 경우와 하우스 BL인 경우. 이거는 이제 FCL 화물이냐, LCL 화물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법령상에서는 마스터 BL과 하우스 BL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이제 BL 좀 설명을 드려야 되죠. 자, BL이라는 거는 운송장을 의미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해상 BL 같은 경우에는 그냥 BL, 항공 운송인 경우에는 에어웨이 BL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BL이라고 하면은 운송장이에요. 비ll 오브 레딩, 선적된 선적된 송장. 그래서 그거를 운송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운송장을 최초로 발행하는 사람은 운송사에서 결국은 물건이 실렸기 때문에 물건이 실린 것에 대해서 발급하는 것, 그게 이제 운송장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마스터 B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우스는 뭐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마스터 단위로 실을 때 컨테이너 선박을 머릿속에 딱 그려보면은 컨테이너 선박 실을 때 컨테이너 채로 실리죠. 컨테이너 채로 이렇게 실려요. 그래서 운송사에서는 컨테이너가 실릴 때 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마스터 BL을 발행해 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물론 여러 대의 컨테이너가 보관될 때 컨테이너 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6대 오케이 실렸어. 그래서 마스터 BL에 여러 컨테이너가 엮이는 경우는 있어요. 네, 일단 한 대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대가 마스터 BL에 이렇게 엮였다. 그건 괜찮아요. 네, 컨테이너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이 컨테이너 한 대씩 반입을 시킨다라는 건 요 안에 자기 물품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내가 물량이 그렇게 안 돼. 내 거 물량 다 채워봤자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공칸으로 이렇게 해서 싣는다? 너무 비싸죠. 운임이. 컨테이너도 아깝고 운임도 너무 비싸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려는 사람이 중간에 한 명 끼게 됩니다. 중간에 껴서 여기에 화물운송 주선업자 깎여요. 자, 주선업자는 선사와 화주를 이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어떤 화주의 큰 화물을 하나 다 채우면은 그냥 그렇게 씌우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이제 콘솔이라고 해서 화물을 혼재 작업하는 것들을 이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 혼재 작업이라는 건, 자, A 물품이 요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 B 물품이 요만큼 또 실려요. 네, 그 다음 뭐 C 물품이 또 한 요만큼 실린다. 이렇게 다른 화주들의 물품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컨테이너 하나를 짜는 것, 그걸 이제 혼재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 화주의 물건이 쌓이는 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선사에서는 마스터 BL을 컨테이너 단위로 반입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짠 다음에 운송 주선업자는 선사한테 가서, 자, 컨테이너 번호 몇 번 이거 내가 싣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사에서는 이 마스터 BL을 주선업자에게 발행을 해주죠. 발행을 해주고. 근데 이제 물건 주인이 다 달라요.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 여기 D가 있고 막 그랬었어요. 얘네들도 각자 자기 물품 선적됐다는 걸 알아야 그걸 가지고 뭐 별도의 이제 수입 관리들을 할 텐데, BL이 이쪽으로 갔네? 그럼 얘네들은 그걸 못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발행해 주는 거, 요 마스터 BL을 기초로 BL을 쪼개서 발행을 해요. 얘 거 하나, 다음 얘 거 하나, 제 거 하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BL이 발행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하우스 B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스터 개념과 하우스 개념은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마스터 BL과 하우스 BL은 우리가 반입할 때 그 장치 장소를 결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조금 그 내용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마스터 BL인 경우에는 누가 관리를 할까요? 자, 이거 어디로 들어가? 선사가 발행한 게 마스터 BL이었죠. 자, 선사가 화주에게, 자, 이거 어디로 들어가면 됩니까? 라고 선사가 화주와 협의해서 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 화주가 그거를 결정을 못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럼 선사가 임의의 지역을 결정해서 넣겠죠. 뭐 물건을 안 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우스 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르죠. 이건 선사였지만 요 밑에선 이제는 누구예요? 여기 운송주선업자 있었죠. 주선업자가 화주와 협의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또 화주가 그걸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선업자가 임의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이 역할을 못한다. 왜냐면 이제 꼭 창고를 자기가 수배해야 될 의무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제 나서는 거죠. 세관에서 야, 갈데 없는 화물들이여 일로 와라 라고 해서 세관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에 이제 보관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정장치장에 보관하기가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세관에서 별도로 들어갈 보세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보세창고를 지정을 해주죠. 이건 지정장치장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특허보세구 창고인데 너 이쪽 들어가. 보세창고 운영인한테 야, 이거 좀 떠도는 물품 하나 있는데 네가 좀 받아.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때는 요 전제 조건 주어주고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선 선사가 또는 선사항공사가 하는지, 또는 여기선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항 전 또는 하기 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 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 화물은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다음에 분류를 해야 하는데, 선사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운영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장소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그때에는 선사가 마스터 BL은 선사가 장치 장소를 결정하고 하우스는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장치 장소를 결정한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역할들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야기하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 지정 보세 창고에 보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뭐 분류를 위한 도식들이 있는데 뭐 도식까지 보실 만큼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하우스와 마스터의 개념만 잘 잡고 계신다면은 마스터일 때는 누가 역할을 하는구나, 하우스일 때는 누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창고 지정에 대한 권리권자는 화주에게 있어요. 그래서 화주가 정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 화주가 안 정하면 그 비해를 취급하는 그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대신한다라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특정 물품의 장치 장소 결정, 얘도 은근히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품에 따라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들이 조금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장치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되거나 또는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된 거. 그리고 이제 입항을 할 때 입항 전 신고라는 게 가능하죠. 요 앞에서 수입 신고를 하는 거, 요게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했었죠. 근데 입항 전 수입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이 상태로 그냥 수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됐다. 얘는 그러면 내국 물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굳이 반입하지 않고 내린 다음에 바로 반출 가능해요. 물건 내려서 바로 그냥 싣고 갈 수 있어.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게 있고요. 요거랑 지금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입항이죠. 입항. 자, 입항 전에 수입 신고도 할 수 있지만 보세 운송도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입이 되면은 그 입항지에 물건 넣었다가 또 물건 그 찾아서 다시 또 빼고 이런 거 너무 힘드니까 보세 운송하는 물품을 내릴 때부터 애초에 그냥 보세 운송 차량에 바로 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 운송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세 운송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얘는 바로 출고가 가능해요. 바로 출고해서 가져간다. 그래서 얘 두 개념은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온 입항 후에 하역하고 반입, 장치 장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거리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장치 장소를 결정할 때 그냥 바로 내보낼 수 있다라고 가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요거 검사 대상으로 나와 있는 경우 요거는 이제 반입해야 돼요. 요건 검사를 하고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되거나 보세 운송 신고가 된 물품들, 그거는 반입함 없이 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위험물, 보온, 본행 물품, 검역 대상 물품, 귀금속 등 얘네들은 뭐예요? 다 뭐가 달려 있죠. 위험물, 그 위험물 취급 시설이 있는 곳에 넣어야 돼요. 다음 보온 보냉 물품, 그러한 온도 관리 시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검역 대상 물품, 검역 가능한 장소로 또 지정이 가야 됩니다. 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정 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는 지정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다음 귀금속 같은 금고가 있는 그러한 곳에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갖춘 곳에 가야 되고, 식품류 같은 경우에도 식품류 보관 기준을 갖춘 보세구역으로 보내줘야 돼요. 수입 식품류 보관 기준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식품류만 보관될 수 있게끔 일반 공산품과 구분이 되어야 되고, 특히 먹는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해 물질과 좀 구분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다음 뭐 벌레 먹지 않아야 된다, 통풍이 잘 돼야 된다, 뭐 밑에 바닥이 견고해야 된다, 물이 고이지 않아야 된다, 뭐 그 밖에 이제 어떤 온도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냉장 냉동 설비를 갖춰야 된다 등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 기준들이 있고요. 요 밑에 이제 시설 기준 표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보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식품류 보관 기준 부분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식품류를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들,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우리 잘 안 먹겠죠?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벌레들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거 안 드실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류 보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보세 창고, 공장, 전시장, 판매장에 반입할 물품은 특허시 지정한 장치 물품의 범위 내에서 장치한다. 자, 이거 뭐예요? 우리 이 과목 보세구역 관리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각각의 이제 특허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를 받을 때 어떤 물품을 보관하겠다, 어떤 물품을 만들겠다, 어떤 것을 전시하겠다, 뭐 이런 등에 대한 특허 내용이 신청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청서상에 제시했던 그 물품 외적인 것들은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물품마다 이런 물품 보관할 거예요라고 했다면 그 물품에 맞춰서 시설 요건이나 그 밖에 절차 요건들을 심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 외적인 다른 물품이 들어온다는 건 아직 보관 요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막 보관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은 그 허가받은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앞에서 잠깐 했었죠. 그건 허가받은 장소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관리대상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관리대상 화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세관 지정장치장에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외적으로는 이제 세관 지정 보세 창고에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있고요. 요거는 보면은 이제 세관 지정 장치장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다 지워버렸네요. 하우스비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그 화물에 대한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세관에서 지정장치장으로 넣거나 또는 세관에서 지정한 보세 창고에 넣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얘기는 사실 갈데 없는 화물이니까 글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검사 대상 화물, 그 관리 대상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사하기 위한 장소에 꼭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세관에서 그 검사가 편한 곳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세관 지정장치장에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거기 보관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관 지정 보세 창고, 세관에서 조금 검사하기 용이한 창고를 지정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뭐 보관에 어떤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뭐 세관에서 검사한답시고 막 냉동 물품을 상온에다 그냥 막 깔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은 당연히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송물품의 장치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특송물품은 세관 지정장치장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사화물 같은 경우에는 세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 지정보세창고에 보관이 돼요. 이사물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장치장에 가보면 이사화물이 보통 한 이사자당 한 컨테이너를 짜게 돼 있어요. 컨테이너 단위로 이제 물품을 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컨테이너들이 쫙 있고, 보면 컨테이너 열어보면 진짜 이삿짐 센터처럼 물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경우도 이제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이사화물이 들어갈 수 있는 창고를 좀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세 판매용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보세 판매장 운영 고시에 따른 창고에도 보관할 수 있죠. 통합물류 창고가 있었죠. 그래서 통물 창고에 보관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네요.
네, 그 다음 마지막 수익 고철은 고철 전용 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물품을 장치할 때에도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장치하는 개념은 아니고, 여기 이제 아무래도 보세 화물 관리 쪽까지 왔으니까 요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눠서 장치장을 한번 구분해 보자라고 하는 내용들이었고요. 이 안에서 우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마스터 비엘과 하우스 비엘을 기준으로 장치장을 선정하는 방법,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음 중 물품에 따라 보관 장소 연결이 잘못된 것 또는 어떤 물품 관리에 대한 반입 장소 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는 장치 장소의 결정, 이 부분에서 우리가 쭉 언급했던 입항전 수입 신고 물품들 또는 이제 위험물, 그다음 고철, 그다음 관리 대상 화물, 특송 화물, 얘네들을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이제 보세화물 관리제도 첫 시간으로서 뭐 용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보세화물의 장치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까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품이 이렇게 장치장이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물품의 반입이죠. 반입 신고 부분부터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보관, 그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절차들,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입부터 물건을 반입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는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했던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 부분만큼은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꼭 잘 외우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